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오늘 녹화가 진행되는 날이 4월 4일인데 44회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자만 4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사고 안 내게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죠. MySQL 서비스인 MDS를 중심으로 베어메탈님이 먼저 이번 주 업데이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세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이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역별로 지불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라라든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화가 추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하고 목록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만 책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릴리스를 통해서 영국, 캐나다, 브라질 및 그 해당 지역 통화에 대한 이 추가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브라질 통화를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역시나 미국 달러밖에 이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 한국 원화도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첫 번째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클라우드 어드바이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희 OCI 읽어주는 곰돌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랑 관련된 기능들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어드바이서가 이 새로운 버전 2.1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 권고사항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인데요. 컴퓨터 인스턴스를 이제 버스터블 인스턴스로 좀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한 이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생성 로직과 관련된 이 콘솔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기능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가 클라우드 어드바이서와 관련된 그냥 간단한 변경 소식으로다가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그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OCI에서 굉장히 요새 업데이트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핫한 서비스로다가 지속적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가용성 구조인 H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 백업을 통해서 새로운 스탠드얼론 데이터베이스로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HA로 구성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얘에 대한 백업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거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탠드얼론 같은 그런 환경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새로운 레플리카, 복제본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른 쉐이프로다가 복원 기능을 소개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조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이용해서 이 복원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모니터링 소식은 민수 아빠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OCI는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2개 신규 기능과요, 모니터링 관련된 1개의 기능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 OCI DevOps는요, OCI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배포하는 CI/CD,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고도 하는데요. CI/CD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OCI DevOps에서는요, 그 CI/CD DevOps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배포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배포 파이프라인의 실행 및
배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롤링 배포라든지 블루 그린, 카나리 배포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OCI DevOps는 기존에 서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롤링 배포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OCI DevOps는요, 블루 그린 배포 전략과 카나리 배포 전략을 새로 지원하게 됐고요. 블루 그린은 올드 버전을 유지하고 새 버전을 준비하다가요, 두 개 인프라를 별도로 유지하는 배포 방식입니다. 그 배포 과정에서 새로운 서버의 배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올드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요. 장점은 롤백이 빠르게 지원된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그만큼 자원 소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포 전략인 그 카나리 배포도 이번에 OCI DevOps에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카나리 배포는 블루그린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의 배포 방식을 취합니다. 올드, 뉴 두 개의 서버군으로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새로운 서버군으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트래픽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롤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전체 트래픽을 넘기고 그리고 올드 버전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카나리 배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할 때 A/B 테스트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카나리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배포 전략이 이제는 모두 다 OCI DevOps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업데이트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OKE,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OKE가 기존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OCI DevOps에서 OKE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요, OCI DevOps는 이번 주에 발표를 통해서 배포 전략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영역에 OKE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OCI DevOps가 담당하는 범위가요, OCI 전체 범위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DevOps 서비스 외에도요,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바 매니지먼트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버전이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는요, JMX라는 자바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인터페이스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OCI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모니터링에 대한 사용 편의성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OCI 로깅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OCI 로깅 서비스와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가 OCI 로깅의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능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구동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좀 더 향상돼서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게 변경됐다라는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프라 관련해서 곰돌이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주 인프라 소식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트에서 트러블 슈팅 앤 다이그노스틱 툴 콘솔에서 지원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컴퓨터 인스턴스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 2가지 도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콘솔에서 인스턴스의 액션 메뉴에 보면 트러블 슈팅과 진단 도구, 그 샌드 다이그노스틱 인터럽트라고 하는 2가지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러블 슈팅은 주로 인스턴스 연결에 관한 문제들, SSH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부팅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인터럽이 생겼을 때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인터럽트는 일종의 OS에서 크래시 덤프를 호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스턴스는 살아있는데 그 인스턴스가
응답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은 메모리에 있는 실행 상태를 그대로 덤프를 떠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메모리에서 실행되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콘솔에서 이 호출 신호를 보내가지고 크래시 덤프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용성 개선에 대한 패스트 커넥트 옵션이 새로 추가된 게 있네요. 네, 패스트 커넥트 사용자는 이제부터 그 가상회로,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는 이 가상회로를 삭제하지 않고도 BGP 피어링 세션을 쉽게 떼었다 붙였다 재설정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용성에 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옵션이 나오고 새롭게 패스트 커넥트를 연결한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생성하는 과정에 보면 그 전까지는 패스트 커넥트를 연결할 때 이 버추얼 서킷을 생성하는 게 하나로 그냥 그 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들어가서 해보면은 연결은 패스트 커넥트 생성은 한 다음에 이 버추얼 서킷에 대한 생성은 별도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처럼 붙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떼어져 있다는 것은 뗐다 붙였다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기능이고요. 세 번째, Dedicated Virtual Machine Host, DVH라고 하죠. 이 호스트에 지원되는 쉐입이 크게 늘었네요. 세 가지가 늘었고, 첫 번째 E4, 그 다음에 X9, 그 다음에 X9 Optimized, 이 세 가지 베어메탈 호스트가 DVH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DVH는 다른 고객과 공유하지 않는 그 전용 서버에서 VM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기존에는 인텔 기반의 스탠다드 2, 덴스 IO2, 그리고 AMD 기반의 스탠다드 E2와 스탠다드 E3까지가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된 쉐입이 인텔 쉐입의 스탠다드 3, 옵티마이즈 3 두 가지가 추가되었고, AMD의 E4가 추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 포탈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네 번째 소식은 파트너 포탈에서 자동화된 스택 밸리데이션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파트너 포탈은 마켓플레이스와 관계가 있죠. OCI 마켓플레이스에서 앱을 게시를 해서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그 파트너 전용의 마켓플레이스가 OCI 마켓플레이스 파트너 포탈입니다. OCI에서는 자동화된 배포 방식의 표준이 테라폼을 기반으로 하는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하는데요. 지정된 테라폼 컨피그레이션에 해당되는 OCI 리소스 모음을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파트너가 마켓플레이스의 파트너로서 앱을 게시하기에 앞서서 이 스택으로 구성된 모든 배포 설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택 검증 자동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에서의 새 소식인데요. 네, 펑션에서 이번 업데이트로 루트 컴파트먼트가 아닌 하위 컴파트먼트에서도 레포지터리 생성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OCI 서브리스 플랫폼이 펑션은 코드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자동으로 패키징을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하고 풀하는 레포지터리 공간을 OCIR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펑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리 공간을 생성할 때 허용되는 곳은 루트 컴파트먼트 내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죠. 내 컨테이너 이미지가 테너시 내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기가 꺼려진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컴파트먼트를 지정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 토론은 지난번에 이제 자바 18이 출시가 됐는데요. 너무 조용했죠? 요거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바 18에서는 반영된 이슈가 2062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1261개를 오라클이 컨트리뷰션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열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드햇과 SAP가 정말 많은 컨트리뷰션을 해서 이번 빌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JEP 400번.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부분이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기본 문자열이 UTF-8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셋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다들 한마디가 이걸 왜 이제 진즉 좀 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튼 참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408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테스트와 디버깅 용도의 그런 간편한 웹서버가 이번에 JDK에 포함이 됐고요. 416번 경우는 이제 그 리플렉션 API 내부 구현을 이번에 자바랭의 인보크 메소드 핸들 위에다가 재구현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418번은 그 인터넷 어드레스 리졸루션 그 SPI로 OS에 있는 리졸버를 좀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3번 자바독에 코드 스니펫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분들 이제 이 코드, 이 API 어떻게 써야 할지 찾으러 다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JDK에 실려있는 그 자바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릴리즈에 백미로 뽑은 거는 417번인데요. 벡터 API 쪽이에요. 지원되는 CPU 아키텍처에서 광범위한 벡터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점은 18 릴리즈와 관련돼서 그 조지 사부 부사장이 언급한 머신러닝 워크로드에서 자바가 잘 작동되는 것을 보고 싶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EUC-KR이라든지 뭐 KSC 5601과 사투를 벌인 기억들 때문에 UTF-8이 가장 반갑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좀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99%는 기본 서비스 활용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사실입니다. EC2가 이제 비용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한 서비스도 중요한데 필수적으로 이제 기본 서비스가 얼마나 잘 지원되고 운영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OCI 버전 곰돌스가 1년간 진행하다 보니 요즘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능 소개에 너무 치중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님, 그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특징이 뭔가요? 네, OCI가 처음 선보일 때 2세대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가 적용된 새로운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성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세대 클라우드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제 생각에는 성능과 보안을 가장 큰 특성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내부 구조를 열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OCI의 첫 번째 미션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가시 업무를 클라우드에 전환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능과 보안 그리고 가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클라우드에서는 이 요구 조건을 부합하는 그런 환경이 없었던 거죠. 먼저 보안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용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보안에 신뢰가 무너지면 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보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VM이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실행이 되려면 VM이 실행되는 호스트에 하이퍼바이즈가 필요하죠. 일반 가상화라면 관리 노드와 통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이 호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는 규모가 다릅니다. 각종 서비스에 연결이 되려면 이 하이퍼바이즈에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제공사의 각종 코드와 고객사 테넌트가 사용하는 코드가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에서 혼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고객사와 제공사 서로 간의 보안상의 위협의 소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성능 면에서도
호스트의 클라우드 관리에 관한 코드들이 많아질수록 하이퍼바이저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VM에 할당한 코어를 온전하게 100%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OCI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장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수한 장치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보안과 성능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곰돌이님 다시 말해 다른 컴퓨터 서비스를 볼 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성능과 보안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이죠. 처음 오픈할 때부터 레리 앨리슨이 OCI 인프라의 비용 경쟁에 대해서는 결코 뒤지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제 아직까지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쟁사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단일 유닛으로는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에서의 성능은 곧 가격이고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는 OCI가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OC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벤더가 북미가 가장 저렴하고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벤더는 가용성에 대한 SLA를 각각 가지고 있죠. OCI의 경우에는 이 가용성에 대한 SLA에 더해서 이 성능 SL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능이 특정 조건에 못 미칠 때는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격과 이런 SLA에 대한 것들 이런 게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VM 컴퓨터의 과금을 좀 줄이는 옵션들이 여러 있던데요. 비용 절감 기능들이 무엇이 있나요? 저 솔직히 지금 숙제가 EC2 과금 고지서 비용 줄이는 것도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네. 오늘도 소개된 서비스가 하나 있죠.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버스터블 인스턴스가 추가된 내용을 베어메탈님이 아까 소개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 중인 패턴을 감지하고 이보다 효과적인 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권장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 이상으로 새는 과금을 옵션을 조정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스턴스 타입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여러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프리엠프블 캐패시티라고 해서 선점형 인스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터블 인스턴스입니다. 선점형 인스턴스는 일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비해서 비용이 50%만 가금이 됩니다. 일반 인스턴스와 성능이나 모든 기능 면에서 똑같이 동작이 되지만 용량 예약된 인스턴스가 요청을 하면 가용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멈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선점형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면 절반으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터블 인스턴스인데요. 버스터블 VM은 CPU 사용량의 50% 또는 12.5% 이 두 가지의 기준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50%를 선택하면은 일반 요금의 50%의 과금이 되고요. 12.5%를 설정하면 8분의 1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정해진 기준선까지의 성능은 보장이 되고요. 기준선 언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버스팅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점은 또 한 가지는 윈도우즈 라이센스 비용까지도 이 비율대로 과금이 할인이 된다는 점이 있네요. 이 설정한 기준선이라는 것은 이 버스트 가능한 여부를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4시간의 평균 사용량에서 이 기준선 이하를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크레딧이 발생하고 스파이크성 업무가 있을 때 100%까지 버스팅이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 이건 괜찮네요. 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그 베어메탈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은 것 같던데, 그 베어메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 채널 이름이 지금 곰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곰돌이고 베어메탈님은 그대로 그 이름대로 베어메탈을 쓰고 있듯이 이 최초에 지금 OCI가 출시될 때 OCI로 이름 붙이기 전에 BMCS라고 그 이름을 짓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약자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베어메탈 서비스를 타깃으로 개발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IBM이라든지 렉스페이스라든지 몇몇 제공업체가 베어메탈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일종의 호스팅과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수준이었습니다. 베어메탈이 완전히 클라우드화 되려면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와 완전히 동일한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OCI는 베어메탈 서비스와 VM 서비스가 동일한 API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된 최초의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성능과 보안의 관점에서 특성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특수한 장치가 사용이 됩니다. 이 특수한 장치는 베어메탈을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아빠곰님,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할 때 쉐입이 X7 베이스다 또는 뭐 X9 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왜 다른 벤더 같은 경우는 이 서버가 델 R710이다, H 프롤라이언트 뭐뭐 버전 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네네. OCI는 왜 X9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화이트 박스를 쓰지 않고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썬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엑사데이터와 같은 그런 머신은 X9, X7 이 기준으로 표준의 어떤 샤시 형태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자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오라클이 이 비용을 많이 드는 형태를 고집하면서까지 클라우드에서까지 이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져가는지 그런 게 아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 서포트에 이미 많은 하드웨어의 특허라든지 펌웨어 레벨의 어떤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클라우드로 갔을 때도 그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즉시 사용될 수 있다면 굳이 화이트 박스를 쓰고 다른 장치들을 쓰고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겪기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구조지만 보다 안전하게 기존에 오라클이 사용했던 그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치를 쓰게 되는 거죠. 베어메탈을 오라클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성능인데요. 하이퍼바이저의 오버헤드는 어떤 클라우드 벤더, 어떤 가상화라도 오버헤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에 완전히 베어메탈의 성능, 레가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원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러한 베어메탈에 대한 장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클이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크게 공을 들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 하드웨어 본연의 퍼포먼스를 100%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가시 업무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코어에 대한 산정, 이 사이징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하드웨어를 사용한 그대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OS라든지 커널 그리고 여러 스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은 베어메탈을 가져가면서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 얻어지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곰돌이님, 이거 듣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서부터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더라도 별다른 그런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클라우드 만들 때부터 초기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클라우드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 컴퓨터 서비스 보면은 왜 CPU랑 뭐 메모리 같은 그 자원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거 선택하는 것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뭐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제가 OCI 그 컴퓨터 타입 하는 거 보면은 뭐 CPU나 아니면 뭐 메모리 같은 거 바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서 좋던데 이런 것들은 좀 장점 아닌가요? 예, 얼마 전부터 오라클은 이 플렉스블 쉐입이라고 하죠. CPU라든지 메모리를 원하는 크기만큼 가변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하죠. 보통은 클라우드에서 이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용어로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의 리소스의 그릇들의 목록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작은 옵션이라도 그걸 다양성으로 해서 펼쳐 놓죠. 여러 개의 플레이버를 만들어 놔서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데 OCI의 경우에는 플렉스블 쉐입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기를 가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CPU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게 복잡함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OCI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정해진 쉐입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그냥 쉐입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오늘 또 자세하게 한번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 관련돼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라이브랩스 스프린트 관련돼서 좀 소개 좀 하시겠어요, 민수 아빠? 네, 오라클에서 클라우드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로요. 하나의 그런 특징적인 것이 라이브 랩스라는 유형의 문서를 제공하는데요. 스크린 캡처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서 특정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형태로 OCI의 사용법을 소개하는 그런 매뉴얼로 제공하는 것이 라이브 랩스입니다. 이 라이브 랩스는 하나하나의 시나리오가요, 한 30분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의 시간 분량을 실습하도록 디자인된 그런 매뉴얼인데요. 최근까지 이 라이브 랩스가 330개 정도가 제공이 됐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42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라이브 랩스에서 이제는 스프린트라는 짧게 실행하는 그런 가이드 문서들이 초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시나리오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시나리오 주제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면 지금은 스프린트라는 문서 타입을 새로 만들어서요, 5분, 3분, 1분 정도 짧게 단위 기능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매뉴얼 형태로 라이브 랩스 스프린트 타입을 새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OCI 라이브 랩스에서 지원하는 스프린트를 사용해 보시면 OCI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OCI 라이브 랩스를요, 전체적인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통합 매뉴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위 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단위 기능을 소개하는 문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서를 하나씩 보시면 단위 기능에 대한 OCI 기능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인프라와 서비스 관리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 개발도 해보고 운영 유지 보수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운영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관리가 편의적인 기능들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총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고 이런 업데이트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곰돌스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오라클 곰돌스 검색하시면 퇴근하고 공부하는 곰돌스 기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 1년을 이제 조용히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오니 부쩍 구독자 증가가 많아지네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답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해보시죠.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인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